지난주 안 오셨을 때 대손 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잘 모르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대손은 뭔가 채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잖아요. 그리고 퇴직 충당금은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할 때는 퇴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한 달치급여, 1년에 한 달치.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금 근속년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만약에 10월 말 법인이라면 그때 이제 퇴직을 다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걸 세우는 게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지급한 돈은 다 이제 권리 의무가 확정됐다고 보고서 비용을 인정해 주는데 충당금으로 쌓는 거는 이제 한도를 정해갖고 그 한도 내에서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소모부수액 관련해서 할 때 임원에 대해서는 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그 퇴직금 한도를 미리 정해서 그걸 초과하면은 인정 안 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손 충당금도 한도액을 이제 1%나 기존에 설정했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미 뭐라 그럴까요? 대손 요건에 해당이 돼서 대손 처리한 거, 그 정도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율 중에 이제 뭐 큰 금액,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채권의 1%, 그 정도까지를 이제 전체 채권인가요? 전체 채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 뭐 미수 채권, 또 이제 대여금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채권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채권이 아닌 거는 안 되고. 그럼 매출 채권 중에서 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뭐 대손 충당금을 많이 하고 싶으면 최대 매출 기준으로 하고, 아니면 줄이고 싶으면은 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채권 기준. 채권이요. 그러니까 채권 잔액. 그러니까 이제 매출하고 아직 받지 못한 그렇죠. 금액 전체를 잡을 수도 있겠고, 그 중에 뭐 대부분은 안전하고 요만큼만 뭐 위험하다 해서 그거 기준으로 조금만 잡을. 아니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대요. 아니, 채권 금액이 이를테면 전체가 1억이다. 네. 그럼 이제 1%랑 그다음에 손실률이 있어요. 대손,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제 뭐 채권이 얼마였는데 대손 처리한 게 얼마다.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큰 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되죠. 작년이랑 비교해서요? 예. 그러니까 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별로 성립은 안 돼. 그렇게는 안 해주죠.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라도 발생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세법 개정으로 다 이제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법인세 뭐 제도가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이미 다 걸러졌는데, 보통은 이제 법이 바뀔 때 새로 뭔가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전에 뭔가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랑 좀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조금 이렇게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보통 한 1, 2년 지나면은 대부분 다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특수관계인이 뭐 이를테면 주주, 그 다음에 자회사, 또 뭐 아까 임원, 대주주 뭐 이런 분에 대해서 뭔가 거래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제3자랑 거래했더랑 뭔가 이게 거래가 부당하게 뭔가 좀 이익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이익을 뭐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는 그냥 놔두고, 이익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이제 뭔가 과세 표준을 줄이려고 했다 하는 그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특수관계에서 발생한 뭐 이익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이익을 보통 비교를 해요. 그 이익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더 낼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네. 특수관계에서는 1억을 받았는데 네? 제3자한테는 이거는 1.5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이 차액이 0.5,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에 잘못됐다 그러지. 네. 그래서 5천만 원 더 거기 곱하기 세율 해서 그만큼 더 내라. 이런 제도가 이제 부당이익 개선 도입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로 저 송금불산입이나 물건을 다 일단 마쳤고 오늘은 이제 조금 정리하는 입장에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맛있게 드십시오. 죄송해요. 아니 저 커피도 좀 드시고. 가방을 놓고 와서 다시 갔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은 지금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주로 이거예요. 세무 조정,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전체 세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또 복잡한 사항이거든요. 대부분이 보면은 송금불산입에 이제 좀 이렇게 치중이 돼 있고 송금불산입을 구하는 구조가 이를테면 송금에 일단은 사립을 하고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한도액을 설정해서 그 비교해서 한도 초과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근데 송금불산입에서 제가 해보면은 그 한도는 다 기억을 해요, 대부분. 근데 실제 송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거가 조금 이제 저희 저 회계사도 그렇고 약간 놓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할 경우에 이제 세무 조정이 발생해서 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각 사업에서 소득금액해서 법인세법상의 소득으로, 그러니까 이건 기업 회계사이고 이건 법인세법상 이걸 이제 바꾸는 과정이 세무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건 요 밑에 부분인데 밑에 부분은 뭐 이제 뭐 법조항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 지금 주로 이제 2월 결손금, 10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2009년 이전 발생금을 용량.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발생한 부분을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결손 날 때 세금을 돌려주진 않는다 그래요. 부가세 환급은 되잖아요, 그렇죠? 법인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돌려주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세액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차감을 시켜주겠다 하는 게 이제 2월 결손금 제도예요.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이 있고 그 소득 공제 요걸 뺀 것을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데 저 소득세율하고 비교할 때는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소득세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2억 원까지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1인 사업자가 법인을 냈다. 그러면은 뭐 보통 이제 여기 2억 까지는 2억 초과해서 200억 이 정도 가겠죠, 그렇죠? 아주 크지 않은 회사가. 그래서 10%에서 20%는 굉장히 낮은 거죠. 개인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세우는 경향이 있고 초과하더라도 22%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거는 법인 사업자. 법인이? 네. 개인 사업자는 38%까지 가죠. 그 매출이 작을 때는 개인 사업자도 유리하다고 그러던데. 매출이 작을 때는 그렇죠. 매출이 작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정확히 그 규정을 보통은 한 뭐 4,800만 원, 7,200만 원 이 정도 되죠. 1억이 안 돼요. 매출 기준. 예, 매출 기준. 그거 넘으면은 이제 뭐 이제 도매업이나 이런 쪽은 내 기억이 한 3억까지인가 매출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니까. 웬만하면 법인으로 시작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되는 회사는 법인으로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법인이 이제 이 세율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대적인 게 많잖아요. 신고하고 뭐
약간 이제 관리 업무가 많은 거죠.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규제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를테면 이런데 혜택을 좀 주면서 약간 공정성을 기하게끔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더 규제가 심했잖아요. 자본금 규모가 5천만 원, 최저가 5천만 원 이랬는데 그게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커진 거죠. 저는 여태까지 계속 10%인 줄 알았는데 2억 초과하면은 20%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이 아니고요. 소득, 순이익. 아, 순이익이요? 여기 순이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세무조정해서 이 전체가 순이익 기준이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2억은 나올 수 있죠. 근데 순이익, 그러니까 결국엔 연봉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연봉이 2억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10%라고 봐야지. 1인 사업자나 이쪽. 그 아까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기준이라고 하셨죠? 그 4,800만 원 그거는 이제 매출 기준인데 그것도 구조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연봉 그 1억 미만으로 가면은 벌써 20%가 넘을 거예요. 25% 뭐 이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38%면은 거의 50%에 가깝잖아요. 명목해서 몇 프로 남는다고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냐면은 개인이 그 정도 많이 벌면은 누진과세니까 뭔가 이게 형평상 돈 더 내라 이제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세율이 외국보다는 조금 낮다고 하잖아요. 이를테면 스웨덴이나 이런 쪽 보면은 50%도 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법인세율하고 비교해서는 좀 높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제, 가산세 이런 걸 해서 그 차감 납부할 세, 요게 이제 과세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한식임 회사도 법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법인이라는 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하면 되는 사회 이제 일부분이니까. 자, 2월 결성금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2월 결성금이란 법인의 이전 사업년도에 발생되어 해당 사업년도로 2월 된 결성금을 말한다. 맞나요? 선생님 맞나요? 이거 맞나요? 지난번에 잘 고르시던데. 네. 예.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2월 결성금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차감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용어 얘기예요,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요.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2월 결성금은 발생한 사업년도에 관계없이 차감된다. 틀린 것 같아요. 네? 아까 10년 이내라고.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2월 결성금은 당기 이전까지 과세 표준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은 2월 결성금을 이해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거? 당기 이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기면은 이번 올해 말고 작년까지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그럼 3번? 네. 네. 선생님. 네, 맞았습니다. 10년 이내죠? 예. 그 해당 사업년도부터 10년. 근데 2009년 이전 발생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세법이 계속 바뀌면서 항상 이 경과 규정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5년으로 조금 이제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눈 깜빡하면 사실 이제 5년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10년이 돼서 거의 대부분 이제 2월 결성금 적용을 받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로. 자, 2015년도가 12개예요. 자,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1억 원이고 비과세 소득이 500만 원이고 2월 결성금이
5기, 6기, 7기, 8기에서 계속 결손을 받나 봐요. 이 세무상 결손금이겠죠. 한 번도 공제되지 않은 2월 결손금의 발생 사업연도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뭐 계산상이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뭐 이 정도로 하면은 뭐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 지금 9기부터는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나 봐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 과세 표준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각 사업주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번도 공제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다 빼도 되는 건지. 이 8기가 몇 년일까요? 이게 아마 11년일 거예요. 맞나요? 9, 10, 11, 12. 9, 10, 11, 12니까 지금 4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년. 이게 10년, 9년, 8년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기 비과세 소득이 이번 연도에 과세하지 않은 소득인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의 의미는 이제 법인이 뭔가 소득을 올렸는데 과세를 안 하겠다 하는 거죠.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득이 뭐 저기 몇 가지 안 돼요. 예. 공익신탁 뭐 거기에서 받을 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소득 뭐 이런 거. 약간 이제 전에 말씀하신 기부랑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기부하고 상관없죠. 예. 그럼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아니네요. 비과세 소득.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은 아까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태까지 설명한 건 여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법인세법상의 소득, 즉 여기다 세율 곱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율 곱하기 전에 빼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2월 결손금이 빼준다고 하지.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2월 결손금이에요. 근데 이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가 가끔가다 있다고 하지. 뭐 중소기업 관련된 뭐 특별 소득공제, 공제라는 부분하고 여기 감면하고 다른 거죠. 이 공제라는 부분은 우리 저 소득세법에서도 그래요. 공제라는 개념은 이 저 과세 표준 전에 공제하겠다는 의미고, 그 세액 감면 공제, 세액 공제라는 부분은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 공제하는 거니까 더 크죠 이게. 근데 보통 이건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소득공제 항목이 몇 안 되지만 있거든요. 그리고 비과세 소득도 몇 안 되지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넣는 거예요. 비과세 소득이 뭐가 있는지. 아까 이제 공익신탁에서 발생한 소득. 공익신탁이요? 그러니까 뭐 신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신탁 우리 부동산 신탁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공익 목적이고 뭐 이럴 때 거기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신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는 아무한테나 신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익 목적이니까 그것도 이제 제한이 있겠지. 거의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여기 예제에서 잘 안 나오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조항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케이스로.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치면은 사실은 뭐 이제 끝이 없는 거지, 이것도. 근데 현실상으로 그게 발생하느냐 하면은 거의 발생은 안 하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 예제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 세무조정할 때는 거의 없는 거죠. 어쨌든 계산할 때는 저 공제를 더 빼야겠네요. 이건 빼야 되겠죠. 자, 그럼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다 빼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 9년. 그렇죠. 아까 2009년 이 정도는 5년간 했다 그렇지.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2008년까지 왔으므로 5년 이내니까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이거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억에서 요거 3개 합한 1,7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도 500만 원 뺀 7,800만 원이 과세 표준인 거죠. 자, 산출세액. 아까 산출세액이 있었죠? 산출세액이 2억까지는 10%, 200억까지는 20%, 그 다음에는 22%. 네.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2억 5천이에요. 공제 가능 2월 결손금이 1,000만 원이에요. 비과세 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00억.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공제 가능하니까 각사무소 소득금에서 이거 뺄 수 있겠죠? 비과세 소득도 뺄 수 있겠죠? 빼면 얼마죠? 2억 3,800. 그쵸? 예. 그게 법인세 과세 표준이겠지. 이렇게. 자, 그럼 과세 표준이 나왔어. 2억 3,800. 아니, 그쵸? 여기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2억이 넘었으니까 10%만큼은 2천만 원이 있을 거고, 나머지 3,800에 대해서는 20%겠죠. 그런 뜻이에요. 아, 2억 넘으면은 20%. 네. 그래서 2천만 원 플러스 2억 넘는 거에 대해서 20%에서 2,760만 원.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결국에는 그거예요. 저 소득세 구조는 누진세.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많이 내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법인세는 그게 강도가 약한 거고, 개인소득세는 강도가 높은 거고. 이게 강도가 낮은 이유가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죠. 낮은 이유가 결국에는 뭐 하여간 사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법인이 좀 큰 규모일 테니까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뭐 이런 쪽에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제가 신문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연 이익률이 뭐 6% 뭐 이러던데. 아, 세금 내고 난 다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기순이? 네. 그렇겠죠. 그럼 한 26%는 번다는 얘기네요. 거기서 20% 세금 내고. 그 정도 못 벌겠어요. 자, 세액공제. 오늘은 뭐 좀 간단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저 외국 납부 세액공제 얘기가 좀 잠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건데. 자, 이 세액공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외국에 가서 소득을 발생시켰어. 그럼 국가 대 국가고 이게 국세, 지방세라는 거는 하여간 뭔가 이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 내국법인은 정의가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이거든요. 자, 내국법인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더라도 세금을 내라 그 얘기예요. 국내에서 벌지 않더라도. 근데 그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세금을 왜 내냐고요. 이거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해외 지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 지사도 있을 수 있겠죠. 예. 해외 지사는 그렇지. 그쪽에서 내긴 세금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 뭐 국가에서 기업 환경이나 이걸 보호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저 무상으로 지금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의무라고 하고. 근데 그 걷어들이는데 결국 이게 하여간 뭐 내 권한이 어디까지 있냐면은 결국에는 국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부분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것도 세금을 내라 하는 구조에서 나온 세액 공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법인이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외국에 가서 뭐 하여간 수익이 발생했어. 그럼 그것도 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앞에 세출세액 같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미국 뭐 지사라고 그러나요? 뭐 자회사나 뭐 한 지사. 뭐죠? 뭐 현지 법인. 네, 현지 법인. 네. 그 미국에 세금 내고 한국에 세금 내면 그래서 이게 세액 공제가 생긴 거라고 하지. 한 사람이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면 그 이중과세인 거지. 근데 과세 권한은 살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건데,
결국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죠. 뭐 전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미니멈 1번, 2번의 미니멈. 그러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금액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거랑 법인세 산출세 앞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산출세액에다가 이 과세표준, 아까 과세표준이 있었죠? 뭐 이제 2월 결석은 빼고 비과세소득 빼고. 그게 외국 법인인데요. 그걸 국내법 그 아까 그 체계로 그렇게 계산해서 빼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 법인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국 법인. 미국 법인 아니 지사잖아요. 지사래도 회계는 미국 기준. 그 현지 법인이 그쪽에 본점이 있으면 외국 법인이에요. 내국 법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점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출자를 했으니까 뭔가 배당을 받든지 뭐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해외 지사죠. 그 소득은 여기 법인세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해외 지사도 그러면 국내 그 회계 기준도 다 국내 기준대로. 그럼요. 그쪽에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 거기는 두 개 따로 해야겠네요. 한국의 보고용이랑 미국. 그럼요. 와. 싼 거죠.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걸 많이 해봤는데 일본계 은행이 한국에 지사를 냈어. 뭐 지점을 낼 수 있잖아요. 한국 지점, 서울 지점, 무슨 지점에서. 그러면은 일단 한국은행의 어떤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거기 은행 있잖아요. 본점. 거기에서도 또 이제 뭐 재무성이나 이런데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 지사는 두 개를 준비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기준이 달라. 복잡하다. 복잡했는데 뭐 그 규제가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뭐 은행업을 취소를 하거나 뭐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번은 그러면 감이 잘 확실하게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1번은 알겠죠. 법인세 금액 그쪽에서 계산한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는 거고, 즉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비해서 그쵸? 그쪽에 납부한 법인세 금액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를테면 외국에서 했던 뭐 이를테면 그냥 쉽게 그냥 과세 표준이라고 합시다. 또는 순이익이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내국에서 발생한 과세 표준이 있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과세 표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국 법인은 이것까지 일단 과세 표준에 들어가니까. 외국에서 벌더라도 외국 지사도 그 한국 본사에 있는 그 세금 산출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그럼요. 현지 법인하고는 다르죠. 현지 법인은 법인격이 다르니까 그거는 그쪽 그 외국 법인이라고 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사 같은 경우는 그냥 파견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합쳐가지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이윤석 대표가 지금 거주지가 어디죠? 한국이잖아요. 그럼 외국 가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여기 한국에서 내야 되죠. 똑같다 그러지. 그 참 개인 사업장에서 그거 있더라고요. 사업장이 틀릴 때 단위 사업장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신고할 거냐고 이렇게. 그거는 부가세. 부가세. 그거는 부가세. 총괄 납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발생하고 이 사업장에서는 납부가 발생하는데, 이게 자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환급은 나중에 주고 납부는 미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데 묶어서 해라 하는 게 총괄 납부 부분이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과세 표준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저거예요. 그 과세 표준에 산입된 국내 원천 소득 곱하기 뭐 한 부분은 잠깐만. 그리고 요 밑에 이를테면 2월 결성금 비과세 그 뭐죠? 아까 소득공제
그걸 빼면은 이게 이게 과세 표준이 아니지. 그렇지. 잘못했네. 아까 맞게 했는데. 과표가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 뭐 20%, 뭐 22%. 그러면 나온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여기에서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주기 전에 곱하기 여기 과세표준 분의 외국에서 한 거에 과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 과세 표준 중에 외국 과세 표준 그 비율이네요. 네. 전체 중에 외국의 비율. 이것도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내공하는 뭐죠? 이건 산출세. 산출세. 그러니까 지금 빼기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비례적으로 외국 퍼센트만큼만. 그렇죠. 네. 위에 거는 절대 금액이죠. 밑에 거는 상대 금액.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공제를 해주겠다 이거. 그러면 이제 그게 미니멈이란 말이에요. 작은 금액만 공제해 주니까 덜 봐주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근데 공제면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감면보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왜 안 좋은 거죠? 공제랑 감면이랑 거의 비슷해요. 뒤에 나오는데 감면은 이게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감면은 최종에 확정된 세금에서 감면해주니까.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요? 세율 다 곱하고 마지막에 빼는 거예요. 그럼 똑같네요. 감면하고. 똑같죠. 순서는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거의 대등한 위치. 그러니까 우리도 소득세 보면은 소득 공제가 있잖아요. 뭐 기초 근로소득 공제, 또 무슨 뭐 의료비 공제가 아니라 뭐 무슨 공제, 하여간 그런 공제들 있잖아요. 소득 공제도. 그거 뺀 거가 요거 이제 과세표준 구하기 위해서 빼는 거고, 뺀 다음에 세율을 다 곱한 다음에 빼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게 세액공제를 할 거냐, 소득공제를 할 거냐, 이거 갖고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나 그래요. 거꾸로 이렇게. 근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여기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부담화세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실제로. 그럼 결국 둘 중에 작은 것만 공제해 줄 때 그거는 좀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저게 비슷한 게요. 미국엔 미국 중심으로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제가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거 가입할 때 거기서도 한국에다 낼 거냐 미국에다 낼 거냐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 국세청에. 근데 그게 제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FTA랑 관련된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쪽에 무슨 세금 감면 협정이 있어가지고요. 한쪽에 내면 한쪽에 안 내도 되는 뭐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하고는. 한쪽에 내면 한국 쪽에 안 낸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한쪽에 안 낸다는 게 이거잖아. 세액공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둘 중에 1번, 2번 중에 작은 금액만 공제해 주잖아요. 예. 미국은 한국에서 냈으면 미국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그래서 그거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개념이 각 나라별로 다 있더라고요. 있죠.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은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는 뭐냐면은 가장 간단한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이거 다 내라 이거예요. 그거 거부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거부당하는 것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받은 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갔는데 법인에서 가장 이제 이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정사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인격은 이쪽 내국 법인인데 외국에 가서 더 많이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법인이, 그러니까 본점이 있는 거랑 같다 하면은 외국 법인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조세 조약으로 항상 맺어져 있어요. 해석이. 근데 그건 이제 사실관계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복잡한 거지. 뭐 며칠간 활동해야지 거기에 대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 서로 자기네 나라 법인에 속한다고 서로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게 뭐 하여간 세금은 확보해야 되니까 잘못 뭐 하여간 재수 없으면은 양쪽에 다 내는 거지. 양쪽 규정이 이제 그게 사실 그 중요한데 그거 좀 헷갈리는 경우가. 근데 원칙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부분 이의 원칙이에요. 이중과세는 아니고 한쪽에 냈으면은 다른 쪽에 세금 계산에 들어가긴 하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가 보통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합리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외국 납부세액의 송금 산입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야, 산출세액에서 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세액이 나온 다음에 빼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율로 해주니까 약간 좀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소득공제에서 하는 거나 이거랑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계산을 해봐서 여기서가 더 유리하면은 여기서 송금 산입해도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머리싸움.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손해보게 신고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이 크면은 이게 달달 떨리지. 잘못하면 뭐 몇십억이 날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금액이 적을 때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크게 차이는 없어. 자, 그러면 한번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금액이 500만 원이래요. 우리 산출세액 요거 구한 게 1,300만 원이래요. 과세표준에 산입된, 여기 과세표준에 산입된 외국인 과표가 1,000만 원이래요. 자, 과세표준은 1억이래요. 자, 외국 납부세 공제금액은 얼마일까요? 요거잖아요, 미니멈. 그렇죠? 자,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금액은 얼마죠? 500만 원. 그 다음 법인세 산출세액은 얼마죠? 요거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산입된 국외업체소득은 얼마예요? 1,000만 원. 과세표준은 1억. 그럼 10%를 곱하겠죠? 그럼 얼마죠? 130만 원. 그럼 어느 게 작죠? 130이 작죠? 그러니까 외국 납부세 금액은 13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30만 원을 저걸 빼내기 위해서 이런 논리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지? 1,300만 원인데 500만 원 까지는 거랑 130만 원 까지는 거랑 이 저기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기 송금 산입도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그게 안 나왔지만은 어쨌든 앞에 송금 산입으로 했을 때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이 뭐 세액공제는 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 손실세액공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약간 뭐 수재를 당했거나 이재민 뭐 이런 경우에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목적적으로 그게 이거는 빼줘도 되겠다 하면은 규정이 있으면 사실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 납부세액공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금 냈는데 또 내야 되는 거를 막는 거잖아요. 자, 세액 감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거 감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감면 보면 감면 대상 소득이 보통 있어요. 몇 %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저 법 규정에 뭐 조세특례 제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온 거기에 대한 감면 비율을 정한 거죠.
몇 %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요거랑 좀 논리가 비슷하죠. 그렇죠? 과표분의 감면대상 소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액 감면이기 때문에 세액이 나온 다음에 그 비율을 적용해서 이제 세액 감면 금액을 구하더라는 거지.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예를 든다면은 그냥 기업 규모가 여기 때는 50%, 기업 규모가 클 때는 뭐 30%, 뭐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리고 뭐 농업 쪽도 보면은 이제 감면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도 뭐 이를테면은 작용한지, 그러니까 직접 지은지 몇 년 이상,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감면 비율이 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런 것도 감면 게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이 재무에 밝으신 분들은 이 회계사나 세무사보다 훨씬 더 있죠. 조세 감면 쪽 관련해서 이거 뭐 없을까? 이제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해요. 분야별로. 예. 그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 뭐 벤처기업 인증받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자금 조달에도 이제 유리하지만은 이 조세가 뭐 감면 받는 게 많거든요. 예. 우리들은 잘 몰라요, 사실. 감면 대상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서 이제 쭉 찾아보죠. 자, 감면도 좋지만 이제 가산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산세가 일단 되게 세더라고요. 그 세율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냥 웬만한 이자보다 훨씬 세던데요. 이자보다는 세야지. 벌인데 이거는. 몇 프로죠? 상당히 세던데요? 퍼센티지가 다 다르죠. 보통이 한 20%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는 이제 국세기본법이 있고 법인세법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건 국세잖아요, 그렇죠?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한 게 이제 국세기본법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원칙 같은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산세도 이 뭐 소득세, 무슨 세 다 적용할 수 있는 가산세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 또 각 세법마다 또 이제 가산세가 또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뭐 법인 같으면 사실 이거랑 같이 봐야 되겠지. 엄청 걸리는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초과환급. 이거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거고, 이거는 신고를 적게 하거나 환급 받을 거를 더 많이 한 거. 근데 법인세는 없잖아요. 부가세 부분이 있겠죠. 또 이거는 뭐냐면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여기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 보면은 그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그 3월 31일까지는 50%만 내고, 뭐 나머지 또 50% 냈다. 그러면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50%에 대해서는 또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법인이. 뭐 이를테면 종업원이나 뭐 아니면 누구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그때 안 했을 때도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상이 그 해당 당해 연도 소득금액 기준인가요? 그 기준은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부분이 무신고, 과소신고는 여기 납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세액에 대한 거예요. 세액이라면 요 산출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다 과세표 중에, 그러면 이게 없겠지. 그래서 그 대상은 되는데 실제 금액은 안 나오니까 위험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매출액이 없으면은 대부분 이제 경비만 발생하니까. 그게 그 해당 연도만 보는 거죠. 작년에 이익이 재작년에 이익이 났는데 작년 거 법인세 신고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작년에 했는데 적자 났다. 그러면은 가산세가 없겠네요. 작년 혹시 뭐 재작년 거 갖고 불러가지고 한다거나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뭐냐면은 그 해당 연도가 적자다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로 하면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 뭐 나중에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 적자가 나면은 아까 2월 결손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2월 결손금은 신고를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손해 보는 거지 그만큼. 그거를 늦게 신고하면요? 늦게 신고하면은 그에는 어차피 적자였으니까. 늦게 신고하는 곡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제때 신고랑 제때 하는 신고랑 늦게 하는 신고랑은 그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 실질적인 효과는 같지만은 이 친구 봐라 왜 지금 들어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낼 거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니지. 알고 있죠. 낼 게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 친구가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으려고 신고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짱구가 아닌데. 근데 그건 뭐 보장된 거잖아요. 보장이 안 된 거라니까. 신고 안 하면 그거는 인정 안 해준다니까 2월 결손금은.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 적자가 났거나 뭐 하여간 매출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익이 많이 나서 2월 결손금인가요? 그거를 하려고 올해 뭐 예를 들면 11월에 작년 거 법인세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는 세무당국이라면은 이를테면 계속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아. 왜 지금 하냐? 뭐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그 증빙을 갖고 와라. 계속 귀찮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상하잖아.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는 이 친구가 약간 조세 뭐 이거를 갖다가 회피할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같은 거는 다 된다고 치면요. 여기 보면요 가산세 부분에 여기 과소신고도 그렇고 부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감출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통의 가산세보다 배율을 더 부과를 해요. 감출 요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한마디로 게을러서 못하는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보는 사람 마음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객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뭐 아무리 게으르더라도 이게 남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하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뭔가 법인 관리 능력이 없든지 뭐 하여간 이거는 좀 뭐 하여간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랬을 거라고 이제 인정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 친구 봐라, 이거는 이제 약간 부정성이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부정으로 들어가서 가산세율이 더 크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적발이 안 되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 거를 가정하지 말고 정상대로 하는 게 가장 속 시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항을 못해요. 내가 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난 건 어떡하죠? 나 같으면 잊어버려. 그건 난 안 받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기장하지 않았을 때 이건 뭐 크겠죠. 왜냐하면 기장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법인세는 법인은 당연히 기장을 해야 되거든요. 무기장 가산세가 있고 또 지출을 안 갖고 있어. 이제 증빙. 그러면 지출 증빙 무수치 가산세가 있다고. 기장을 한다는 거는 그 세무 신고할 때 없잖아요. 그 영수증 거기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다 돼 있고 그걸 기장으로 보는 건가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건 기장이 아니에요. 대체대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기장이에요. 장부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기장이에요. 그거 안 하면 그거 없으면 법인세 신고도 못 하니까 그렇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다 걸리는 줄. 무슨 얘기냐가. 그렇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무 목적으로 뭔가 장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장부를 기장하게끔 강제를 이렇게 가산세나 이걸로 강제를 하고 이게 됐다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전제가 무너졌으니까 뭐 당연히 가산세 매기겠지. 그 가산세의 그 기준은 결국 그것도 장기 순이익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해당되는 금액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산총액이나 뭐 이렇게. 자산총액이? 네.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아마 이 지금 요 4~5년도 소득이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세금 매길 게 이거잖아요. 당기순이익. 거기에 그쪽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거는 기장을 하는데 증빙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했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증빙 미수치 가산세가 있고 기타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보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주주명세서 제출불성실 뭐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상황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겠지. 주주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또 이건 뭐죠? 계산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말고 비영리법인 같은 계산서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안 했을 때 불성실 가산세 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했어. 뭐 이거는 뭐 이제 누가 신고하거나 뭐 이러겠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도 보면은 교칙이나 학칙이 있을 때 처벌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학처분 뭐 그런 거 먼저 보고서 이 정도까지만 안 하면은 뭐 이제 처벌 안 받겠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산세만 보고서 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뭐 이거 내지 말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선언적인 규정도 있을 수는 있죠. 신용카드 안 받는데도 많은데 저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세파라치 거기에 대한 포상 주고 안 했을 때는 이런 걸 매기는 거죠. 원래는 또 가산세 다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저한세라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데 이제 감면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면이라는 거는 이제 세무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있는 세금에서 조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면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은 이 세액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최저한도로 이만큼은 내라 하고 이제 또 재계산해주는 구조가 또 있어요. 비율로 하겠네. 그렇죠. 뭐 몇 개 이렇게 거꾸로 해서 곱하기 몇 해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적으면은 최저한세만큼 내게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최저한세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이쪽은 아닐 거예요. 이쪽 이월별세금이나 이쪽은 아니고 이 밑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저한세 대상을 한번 검토를 하죠. 보통 기업은 그거 해당될 문제는 별로 없겠네요. 그러니까 감면을 별로 받지 않거나 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을까 이렇게 이건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별로 안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조세 감면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감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만 노리고서 이렇게 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액이 안 거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요거랑 다른 거죠. 공제받고 이런 거랑 다른데 이거는 이미 낸 세금인 거예요. 이미 언제 내냐면은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반기로 끊어서 내는 거거든요. 하여튼 8월 달에 내는 게 그게 중간예납. 그게 중간예납. 예.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은 그것도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납부분성실 뭐 이런 게 있겠지. 그것도 그럼 저기 부신고. 그 단기 순이익 기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년도 낸 세금의 2분의 1 이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만큼 안 돼 하면은 가결산을 해야 돼. 가결산은 얘기는 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결산을 해서 거기에 당기순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세무조정에서 나온 금액.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간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이거는 이제 내가 원천징수 당한 거, 법인이. 그렇죠? 법인이 당할 수도 있죠. 보통은 이제 이자소득. 이자소득이 많아요. 그 다음에 수시부가는 별로 나는 이렇게 겪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니네 조금 더 내. 뭐 이렇게 막 그 중간에 이렇게 뭐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이제 세무조사 나온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수시부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은 이제 뭐 이렇게 질이 던져가지고 덜 냈다 그러면 이제 갖고 이제 이런 수시부가 부분도 어쨌든 냈잖아요, 그렇죠? 낸 거는 낸 걸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걸 쳐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산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 소득 뭐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간연합에서 돈을 냈어. 세금을. 그런데 하반기에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적자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금 돌려달라고 그러면 돌려준다고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 이를테면 적자니까 더 내놔. 이거는 안 된다 그지. 그렇죠. 돌려받는 거는 그러니까 2월 결성금 제도가 있으니까 다음 해에는 가능하지만은 그 해에 뭐 이를테면 여기에 뭐 1억을 냈는데 적자를 보니까 훨씬 더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만약에 받는다면은 2억을 더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억 뭐 이렇게. 그러면 3억을 받아야 될 거예요. 원래 계산상으로 그렇죠. 근데 1억만 받는 거지. 낸 것만. 그리고 2월 결성금으로 이제 가는 거죠. 법인세 신고는 이렇게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소득세는 5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5월 말까지거든요. 네, 헷갈리죠. 부가세도 그러니까 부가세는 그렇죠. 분기별로 했을 때는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4월 25일, 그 다음에 7월 25일, 그 다음에 10월 25일, 그 다음에 1월 25일 이렇게 됐죠. 법인 같은 경우에. 개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말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5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지를 조금 더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도움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은 5월까지, 법인은 3월까지. 예. 그러니까 법인이 관리 능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산해서 보고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5월까지 가서 더 이제 막 앞에 거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봐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납도 가능해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야 될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내려면 힘들잖아요. 카드 납부도 된다는 게 같은데. 카드 납부 되나? 모르겠는데. 카드 납부 안 될 텐데. 이게 1개월 이내에 분납. 카드를 내면 카드 할부 현물로는 가능한데 무슨 주식이나 카드로는 안 될 텐데. 저런 게 가능할 거예요. 지방소득, 지방세 같은 거. 법인세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무색하거든. 그거 때문에 카드 혜택 많이 받았어요. 아, 그게 받나? 그 빼는 거 아니에요? 예? 세액 부분은 빼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납부하는 카드상에? 아니 그건 그것도 소비할 들어가네. 때고 소비할 때고 이제 세금 내는 거니까 이제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 중에 네. 이를테면 세액으로 납부한 거 네. 이건 세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 혹시 빼는 거 아니냐고 했지. 그 전체 대상에서 사용액 중에서 그 세금 납부랑 관련된 카드 사용액. 그건 부가세는 빼겠죠. 부가세하고는 다르죠. 카드 사용 실적이나 이걸로 소득 공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혜택도 받고. 카드로 결제한 거요? 근데 결제는 사실 그 카드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가 입장에서는 단지 그 국가가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만 아니면 뭐 할부는 카드 회사랑 관계니까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니까 안 뺄 것 같네. 근데 어쨌든 그 약간 저 손해는 안 보겠지. 저 세무당국이. 세무당국이 가맹점 그 수수료 손해를 보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리가 너무 힘든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손해를 볼 거예요. 자, 청산소득 부분은 이제 약간 해산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해산 절차로 들어가면 이게 이퀄인데 잘못 나왔네. 그 청산소득 금액은 자녀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라고 하죠. 뭐냐면은 총 자산에서 그 이를테면 부채 그걸 뺀 자기자본이죠. 그게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부분은 결국에는 나눠줄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나눠줄 거고 여기 그 나온 금액은 이건 수익에 해당된다는 거지. 세율은 동일하다. 청산이면은 그 기업이 뭐 경매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 그거 다 포함해서 해산, 정리 포함해서. 정리 절차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 법인격이 남아 있으면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없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법인. 외국법인은 아까 이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국내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금을 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가 아니라 원래 그 본점 거기서 발생한 거는 우리가 권한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외국의 법인에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세조약이 우선이다 그러지. 조세조약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먼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이 납세 의무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하고 비영리사업 이거 되시죠? 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고 비영리사업이 있으면 이게 목적사업이라거든요. 그걸 이제 나눠서 격리해서 이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고 여기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분 격리하는 건 되게 힘들죠. 대부분 이쪽으로 하든지 뭐 이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거래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법인세에 관해서는 다뤄볼 건 다 다뤄봤어요, 사실. 빨리 해야겠네요. 네? 신고 같은 거 빨리 제대로 해야겠네요. 지금 선생님은 법인 관련된 이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영리 법인? 없어요 지금. 없죠. 개인 쪽은 많이 없어요 개인 쪽도 없고. 저는 회계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회계 쪽은 안 하지만 회계랑 관련된 뭔가 처리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뭐만 해봤냐면 예산. 예산.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기획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획에는 항상 제한서에 예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짤 때 항목 하나에 그 항목에 맞게 지출해야 되잖아요. 지출. 지출까지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산 그러니까 대비 실적. 그 지출을 원래는 이제 제가 다닌 회사마다 달랐는데 그 회사의 그 회계 부서에서 대부분 다 했는데 한 곳에서만 제가 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것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해주면 회계 부서에서 이제 처리는 하는. 전표하고 직전까지. 사실 그 용어도 잘 모르죠. 전포 지출 품위서나 이건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품위서를 그게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출 결의서. 네,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거 공공기관에서 원래는 회계부서에서 전부 다 해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사업 담당자가 품위를 올려라.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입력을 하는 것까지 해보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뭐가 어렵죠? 이쪽에 전혀 모르는데 아무튼 품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품위의 지금 용어 까먹었는데 예산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 주유비가 어느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지를 아, 정해야 되는데 예. 그걸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 거는 기존에 올려진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려진 품위서의 항목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틀리면 그 뒤에서 쭉 틀린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쭉 틀린 거. 틀린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봐도 그러니까 우리 저 이사님께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출을 했어. 근데 이게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또 다른 비용인지 사실 그 경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크게 느껴지는 게 이런 세무 때문에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이를테면은 정부 그쪽 기관은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산 과목으로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크게 보면은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쪽 공무원을 뽑는 거잖아요. 원래는. 예. 세무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세무 공무원이 아니어도 아무튼 그 회계 전공자를 뽑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해서 근데 뭐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산도 같은 프로그램 쓰나요? 예산도 그 유명한 프로그램. 그죠? 네. 안 쓰는 정부는 달라요. 정부 회계나 이런 다. 정부에서 하는 거는 회계사한테 뭐 이렇게 위임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원래 복식부기가 아니었어요. 단식부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단식부기를 하니까 이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화 한다는 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항상 예산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회계는 또 회계 나름대로 또 이게 구분 기준이 있고 또 예산은 법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매치시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도 전산화가 돼 있을 텐데. 전산화가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산화가 다 돼 있어요. 돼 있긴 한데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돼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재무 상태표를 뽑아라 이런 건 잘 안 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7천만 나왔죠. 근데 법인세 계산은 다 할 줄 알아야 빨리 해야 돼요. 되는데 못하고 있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득세 좀 하려고 그러고요. 네. 다음 주에 보니까 여기가 화요일날 쉬더라고요. 연휴예요. 연휴예요, 원래? 추석 휴가예요. 대체 근무요? 네, 대체 휴가일이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나는 그냥 저 전에처럼 그 이제 뭘 이를테면 휴일에 들어가 있으면은 없어지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대체 휴일이 되니까 화요일까지구나. 일요일이 포함되니까 그걸 땡겨가지고 하루 더 쉬는 거예요, 대체. 원래 그거를 정했잖아, 대체 휴가일을. 그러니까 추석, 구정, 명절하고 어린이날 이 3일은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평일을 하루 더 쉬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쨌든 하여간 여기 안 한다는 거죠. 휴가 다 안 할 거예요? 그 공휴일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저기 수요일 날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떠세요?